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은요, 지난주, 그저께였나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고 저한테 질문 오셨던 분 사례를 좀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 공유할 만한 내용이 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건데, 문자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이제 그 파일을 옮겨가 적어 놓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까만색 글자는 이렇게 질문하신 문자신 거고요. 내려다 보면 빨간 색깔로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거든요. 좀 하나씩 볼게요. 총 3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 달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말씀을 하셨네요. 센터님. 알차고 유익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저도 답변을 드렸고요. 일단 이분의 궁금증은 이런 거였습니다. 현재 흥국생명의 저축성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고 있으신데, 이게 2012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최저보증이율이 4%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최저보장이율 뭐 3.2%, 3.25% 뭐 종신보험 막 이런 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도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종신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추가 납입해가지고 활용하세요.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나중에 제가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일단 오늘 이분께서는 최저보증이율이 4%가 되는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뭐 최저보증이율 4% 되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분의 문의사항은 이겁니다. 일단 은행 및 보험 파산 시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데, 예금자 보고 되죠, 보험사도. 향후에 목돈이 생길 시에 이게 최저보증이율이 4%가 되다 보니까 5천만 원 이후에 목돈이 생길 경우에 이제 납입을 하는 게 괜찮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이분의 걱정은 이거겠죠. 내가 보험사에다가 5천만 원까지 넣어놓고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따로 추가 납입을 했을 경우에 혹시 보험사가 무너지면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게 되면은 추가 납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질문자님께서 생각으로는 보험사가 문제 생길 시에 우량보험사가 인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건데, 보게 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며 보험사 파산 시 타 보험사에서 인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결론은 현재는 괜찮은데 2020년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2020년부터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중소형 보험사의 줄도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각자의 회계 기준을 맞추는 것도 버거워 파산한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을 좀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죠. 어려워할 겁니다. 결론, 2020년 중소형 보험사 도산 가능성 높음. 도산한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도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도산 후 타 보험사로 인수 확률 낮음.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의 자금은 보험사로 추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참고기사 넣어서 보내드렸던 건데, 요는 이거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4%짜리 그 확정금리 최저보증이율이 되는 금융상품이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신데, 예금자 보고 5천만 원까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목돈 더 생기면 4% 이자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추가 납입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냐? 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IFRS4 2단계가 도입되고 나면은 이제 보험사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 IFSR4라는 게 국제 회계 기준인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될 그런 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뭐 저축성 보험 가입하신 분들 나중에 환급금 돌려드려야 되죠. 그거를 부채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갖고 있던 걸 언젠가 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보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주고 있는 것만 부채로 보고 미래에 줄 것은 부채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보험사의 건전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IFRS4 2단계가 도입이 되고 나면은 미래에 그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그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조차 현재로 땡겨와서 계산 평가를 해가지고 부채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 부채 현황이 많이 좀 바뀌겠죠. 부채가 갑자기 많아지는 형태로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까지만 넣고 웬만하면 좀 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체국에서 플러스 연금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하고 있으신데 뭐 한 달에 17만 6,600원 내고 계시고 하여튼 결론 질문 요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상품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보게 되면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 판매가 됐던 플러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보시는 것처럼 4%가 최저보증 이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년 이후에는 3%가 최저보증 이율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요즘에 뭐 공시율 다 금리 떨어졌기 때문에 2.8, 뭐 3.1 이 정도고 앞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장 이율이 3%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남들은 뭐 2.1, 1.8을 받아도 이분 같은 경우에 3%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품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거고 본인께서는 계속 유지하는 게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납입기간 20년이라 간주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가입기간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입기간이 연금 개시 전까지인지 아니면은 뭐 그 납입하는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납입하는 기간인 것 같으셔가지고 납입하는 기간이라고 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금리는 현재보다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잠깐만요. 글씨가 좀 깨지네요. 이런 금리 상황에 최저보증이율 3%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최저보증 이율이 3%가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최대 3%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으니 상대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의 투자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이시라면 기존 상품은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은 안전한 목돈 투자로 굴리시고 납입하던 금액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최저 가입 금액으로 가입 후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우체국 플러스 연금보험 해지 환급금 목돈 투자, 변액보험 최저금액 가입 후 추가 납입.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최저보증 이율이 3%가 되는 거는 매력적인 거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대 3%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상품은 아니지만 만약에 투자에 대한 견해가 장기 투자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이시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상품을 그냥 계속 유지하시는 것보다 해지를 하시고 손해를 조금 보시더라도 해지를 하시고 해지한 목돈은 나름대로 ETF라든지 뭐 일시납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납입하던 금액은 이제 우체국으로 넣었던 거를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펀드 변경 관리 받으시면서 가시면 좀 더 괜찮겠다. 대신 추가 납입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사업비 절감 효과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게 좀 이제 같이 얘기 나눌 만한 건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들 많이 가입하시지 않습니까? 소득공제 혜택 받으시려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은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계셨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마이너스가 8%가 나 있는 거죠. 마이너스 8%인데 이분은 처음에 그래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셨어요. 이제 수익률이 은행금리 플러스 1%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8%가 되니까 좀 불편하셨겠죠, 마음이. 그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걸 계속 앞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 답변은 이랬습니다. 노후를 대비함과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신 건 굉장히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가 좀 끊기네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수익 현황이 썩 좋지는 않지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펀드 선택의 아쉬움. 유명하다고 남들이 많이 한다 하여 나의 수익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상품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펀드의 매니저는 운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펀드를 고르는 여러 방법 중 다음에 4가지 기준만 알아도 좋은 펀드를 선택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제가 정리해놨고요. 그 4가지가 바로 요겁니다. 이 4가지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에다가 펀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 그것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요것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펀드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표준 편차, 샤프 지수, 정보 비율, 젠센 알파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머리가 아프시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다.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샤프 지수, 정보 비율, 젠센 알파 이런 수치, 이런 그 지표들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일단 뭐 펀드 닥터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으신데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이분께서 가입하시고 있는 연금 펀드가 이겁니다. 하나 USB 인베스트 연금증권 투자신탁 1 주식형으로 되어 있으신 건데 어마어마하죠. 수익률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6%, 5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그 적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하셨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9%가 안 나신 거죠. 이거 보게 되면은 벤치마크가 위로 올라가 있고요. 해당 펀드가 훨씬 수익률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벤치마크를 못 따라가는 펀드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안 된 펀드죠. 일단은 기본이 안 된 펀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위험에 대한 성과 분석표인데요. 펀드 닥터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제일 위에 게 표준 편차인데 그냥 3년차 기준 보면은 표준 편차가 12.62예요. 12.6인데 제가 다른 펀드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펀드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벤치마크보다 항상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야죠. 이런 거는 운용을 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표준 편차 있죠. 여기 맨 위에 거 표준 편차 보게 되면은 10.54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펀드가 12.64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10.54로 좀 더 낮게 되어 있죠. 좀 더 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샤프 여기가 이게 샤프 지수고요. 이게 젠센 알파 정보 비율인데 샤프, 젠센, 정보 이 3가지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샤프 지수 보면은 지금 0.74, 젠센 알파 10.06 그리고 정보 비율 1.49예요. 자, 이 숫자 기억해 주시고 아까 그 펀드 엉망진창인 펀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샤프 지수가 3년짜가 마이너스 0.22 어마어마하죠. 젠센 알파 마이너스 1.12 정보 비율 마이너스 0.18 좀 비교가 되십니까? 아까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샤프 지수 0.74 젠센 알파 10.06 다 플러스죠. 그리고 이렇게 안 내려갑니까? 잠깐만요. 정보 비율이 1.49. 아까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얘는 좀 더 괜찮죠. 이런 펀드가 괜찮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고르실 때 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거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연금저축 펀드가 일반적인 연금저축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괜찮고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펀드는 설정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많죠.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는 잘 만들어서 운영 잘 해봤자 가입하는 사람이 아직은 대한민국에 많이 없다 보니까
크게 별로 운용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보면 형편없는 펀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설정액이 그 펀드에 모여있는 게 설정액인데 설정액이 보통 막 7억, 뭐 어떤 거는 뭐 5억, 10억 안 되는 거 수수료 빽빽이고 굉장히 뭐 허무맹랑한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펀드들은 운용 인력들이 그 관리를 잘하려 별로 노력을 안 하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 중에서 괜찮은 펀드를 고를 때 여러 가지 보는 게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5가지 기준을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표준 편차, 샤프 지수, 정보 비율, 젠센의 알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보실 줄 알아도 이제 얼토당토하는 펀드 가입할 일은 없지 않겠나 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조금 저도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했었는데 담당자의 부재가 좀 크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담당자의 부재가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객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다 보니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의 발빠르게 그리고 유익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융상품, 특히나 투자상품은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죠. 현재 가입 중이신 연금저축펀드라는 금융상품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연금저축펀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2013년 1월 달 이후로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연금저축관리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거기에 연금저축펀드를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펀드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고 2013년 이후에 하신 분은 관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 담당자의 부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2013년이 됐을 때 연금저축 그 신연금저축 관리 계좌 이쪽으로 좀 변경을 하셔가지고 펀드를 관리했으면 좋았는데 여태까지 관리를 안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고객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금저축 관리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관리 계좌입니다. 그래서 기간 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연금저축 관리 계좌 개설 후 펀드 변경. 기존의 연금저축 펀드를 이제 그거를 연금저축 관리 계좌를 변경을 하시라는 거지. 손해보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품만 변경 안 되는 상품에서 변경되는 걸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은 채권형 펀드로 이전. 지금 이제 현재 주가 상황에 따라서 저축에 납입되어 있던 거 이거를 채권형 펀드로 옮기던 주식형 펀드로 옮기든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되기 전까지는 이 금액을 안전하게 채권형 펀드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다시 좀 주식형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납입 금액 한 달에 얼마씩 납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식형 펀드로 납입됐습니다. 주식형 펀드 납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립금 쌓여있는 돈을 채권형으로 놓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쪽에 또 그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목돈은 적립금은 안전하게 채권으로 지키고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주식형으로 계속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적립금은 채권형으로 납입금은 주식형 펀드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천 펀드 적립금 이전용은 이렇게 요걸로 하시면 되고 월 납입용은 신형 연금 배당 증권 투자 신탁 요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은 이 펀드를 얘는 아마 앞으로 크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마 바꾸지 않거나 바꾸게 되면 아마 해외 쪽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릴 거고 해외 뭐 베트남이나 인도 이렇죠. 이런 신흥 국가들 드릴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채권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주식형으로 또 바꿔서 쌀 때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시는 모든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고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랬는데 크게 보면은 이분께서 그 질문하신 건 3가지였죠. 흥국생명 저축보험에 있는 건데 5천만 원 이상 넣어도 되겠느냐? 저는 넣지 마셔라 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체국에 연금 가입하고 있는데 최저보장률 3%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투자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3% 이상의 기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변동을 합시다라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고 있는 건데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저축관리계좌 이쪽으로 좀 옮기셔가지고 펀드 변경도 하시고 적립금과 투입금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게끔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자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한테 그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 IFRS 4 2단계 2020년 도입되는 거 중소형 보험사에 너무 많은 돈 넣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분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고 있으신 거 정말 잘하시는 건데 대부분 연금저축펀드가 수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안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사에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펀드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 찾는 방법들 아까 간단하게 4가지 기준 말씀드렸었고 그 이외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펀드 고르는 방법 5가지 기준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면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받으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시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혹시라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고 있으신데 수익이 잘 안 난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모르겠다, 좀 디테일하게 좀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다가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사를 공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